세조가 저 즉위, 세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공신 책봉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후정난 성공했던 멤버들이 정난공신, 또 세조가 새로 이제 임금이 됐을 때 정사공신이라고 해서 공신들이 또 책봉돼요. 그럼 그때 공신들이 또 뭘 받았을까요? 또 땅을 받아요. 그만큼. 그죠? 자, 이러니까 이 훈구 대신들 힘은 점점 커진다. 네. 자, 세조. 전직 왕자였죠? 수양, 대군. 세조의 부인은 정희왕후 윤씨. 자, 이 정희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보원군과 해양군이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안 보여? 수양대군이 왕이 되면서 이 도원군은 뭐가 됐을까요? 큰아들이니까. 세자가 됐겠죠? 세자의 부인이, 그치, 맞아요. 세자 빈 한씨였어요. 이 한씨는 한확이라는 그 좌의정의 딸이었는데, 한확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비주얼이 갑이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한확의 누나랑 여동생도 얼굴들이 어땠을까요? 예뻤어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한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둘 다. 한확의 누나랑 여동생이 다 명나라 황제에게 시집 갔을 정도로 이 집안은 비주얼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확의 딸이었던 세자빈 한씨도 얼굴이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자빈 한씨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공부도 짱. 웬만한 남자 과거급제한 사람들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책을 한번 읽으면은 이제 손에서 놓지를 않고, 그죠? 안 읽어본 책들이 없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탁월했다. 세자빈 한씨. 자, 이 세자와 세자빈 한씨 사이에서 두 아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나는데 아들만 적을게요. 네. 자, 큰아들이 월산대군. 둘째 아들이 자을상군. 자, 그런데 세조가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세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요. 20살이었어요. 죽어요. 자, 죽으면서 이 죽은 다음에 그 시호라는 거 올린다 그랬죠? 올린 시호가 의경이라는 시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자빈 한씨는 자기 남편 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과 딸 데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궁에 계속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살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아들 중에서 하나가 세손이 됐으면 그냥 궁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 의경세자의 동생이었던 해양군이 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자비난 씨는 아들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 살게 된다. 근데 나가 살면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아들들을. 그리고 아들들이 공부한 거 외워보지 못하거나 숙제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아리를 때려요. 너무너무 싸납고 무섭게 아들들을 조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조가 자기 며느리 세자빈 한씨를 보고 애기야 좀 그만해라. 애 죽겠다. 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너희 혼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리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 세자빈 한씨가 별명이 폭빈이었어요. 폭자는 무슨 폭자? 사나울 폭자예요. 싸나운 며느리.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지금 좀 외로운 처지인데 자식들을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자, 해양군은 세자 생활 이제 하다가 10년 만에 아버지 세조가 죽으면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종이에요. 세조의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예종은. 둘째 아들이죠. 네. 자, 근데 아직 세조가 살아있을 시절에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세조가 그 14년 정도 왕을 하거든요. 14년 왕 노릇하는데 거의 말년쯤에 그 좀 몸이 많이 아파요. 몸이 어떻게 많이 아프냐면 이 몸에 부스럼이 나요. 몸에 이렇게 좀 뭐랄까 뼈드락지 같은 거 피부병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긁으면 긁을수록 계속 부풀어 오르고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그 가려움증 때문에 말년에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일설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조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현덕왕후 권씨 기억나요? 누구의 부인이었어요? 현덕왕후. 일찍 죽은 단종의 엄마였죠. 그죠? 현덕왕후 권씨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 왜 죽였어 하고 침을 뱉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침을 맞은 자리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계속 피부병을 심하게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아무튼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조에 대해서 반란이 한번 더 일어나요. 그 함경도 지역이 아까 이징옥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세종대왕이 사군육진 개척하면서 나중에 조선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인데 여기는 여진족들이랑 조선 사람들이랑 많이 섞여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되게 척박하고 추운 데다가 과거 시험 합격자도 여기는 티오를 많이 안 줘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해주는 건 없이 세금은 많이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불만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 불만을 이용해서 그 지역 책임자였던 이시에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날? 이시에의 난이에요. 함경도 지역의 반란이에요. 함경도가 가까워요, 멀어요, 서울이랑. 멀죠? 자, 그래서 이 이시의 난이 세력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이 이시해가 여진족이랑 연결돼가지고 이 반란이 진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조가 고민이 많았어요. 기껏 이제 높은 관직 차지하고 땅도 많이 주고 많이 베풀었는데 위기 상황에선 자기를 도와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난 데다가 몸도 안 좋아가지고 세조가 아주 힘들었는데 이때 자 세조 앞에 짜잔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자광이라는 사람. 유자광은 아빠는 양반인데 전라도 남원 출신이에요. 엄마는 첩이에요, 첩.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조선시대 서자는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문과를 볼 수가 없어요. 문과도 이제 나라에서 허락할 경우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예요. 네.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문과 시험을 일부 서자들에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지 응시. 근데 출세길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과는 응시가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하급 무관을 뽑는 시험에 응시해서 궁궐에서 갑사를 하고 있었어요. 갑사는 궁궐 문직이에요, 문직이.
자, 문직이라는 거 이렇게 높은 그 관직일 리가 없죠? 근데 유자광이 이시의 난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 그 서찰을 적어요. 왕한테 올릴. 그 다음에 자,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서찰을 왕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세조가 그 서찰을 봤는데 감탄했어요. 이 유자광이 평소에 한경도를 좀 왔다 갔다 해서 지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지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해를 진압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써놓은 거예요. 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세조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이 유자광한테 자, 그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네가 꾀를 많이 냈으니까 직접 이 지금 반란군 진압하는데 그 군인이 돼가지고 진압에 한번 나서봐라 하면서 장군 자리 하나 떡 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자광이 자기가 관직이 지금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 과거 시험 보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초배 자식입니다. 야, 그러면은 특별 과거 시험 한번 열어. 자, 세조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특별 과거 시험이 열렸겠죠? 자, 문과 시험이 갑자기 열렸어요. 시험을 봤어요. 자, 이제 그래서 순위를 매겼겠죠? 1등, 2등, 3등부터 28등까지 뽑았는데 그 안에 유자광 이름이 없었어요. 야, 유자광 답안지 어딨어? 예, 탈락인데? 유자광 답안지 가져와봐. 자, 그 다음에 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다가 장원을 딱 찍어요. 누가 1등이에요? 유자광이 1등이 된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죠, 왕이 원하면. 자, 이렇게 해서 유자광이 첩의 자식인데, 자, 장원급제에서 거슬에 나아가게 돼요. 누구 덕으로? 세조 덕으로. 그리고 유자광은 이제 세조에게 벼슬을 받았죠.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함경도랑 한양을 그 짧은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조의 마음을 만족을 시켰어요. 자, 정보를 전달해서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게 유자광이라면 실제로 세조의 군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그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사람은 남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희 저 경기도의 가평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강원도의 춘천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경기도 가평이랑 강원도 춘천 사이에 북한강이 흐르잖아요. 그 북한강 가운데 떠 있는 섬이 남이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지리적으로는 춘천에 속하는데 가평에서 그 남이섬 놀러 갈 수가 있어서 남이섬 간다고 하면 가평으로 가기도 하고 춘천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남이섬은 휴양지로 유명하거든요. 거기가 왜 남이섬일까요? 남이 장군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네. 무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남이섬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이 남이 장군은 그 자기 저 엄마가 태종 이방원의 딸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태종 이방원의 피가 흐르고 있죠. 자, 그리고 아버지도 남재란 사람인데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소위 말하는 무슨 수저? 금수저. 자, 요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이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군대를 이끌고 맹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이가 이때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가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세조가 남이를 예뻐해서 남이를 병조 판서로 임명해요. 그리고 이시의 난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이때도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공신책봉이 이루어졌겠죠. 적개 공신이라 그래서 남이를 이시의 난을 진압한 사람들을 또 공신으로 책봉하는데 이때도 막대한 땅이랑 네, 돈이나 뭐 노비 이런 것들이 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별로 한 일도 없고 뒤에서 지켜만 보던 그 후구 대신들 있죠.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때 또 공신으로 책봉이 돼요. 그렇죠. 공신으로 몇 번 책봉됐다고요? 세 번 책봉이 됐어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성에 차지 않는 젊고 혈기왕성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유자광은 왜
뭐랄까, 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누구의 자식이니까? 첩의 자식이니까. 그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구공신들이 견제를 안 해도 이 첩의 자식이라고 조선시대 아니되옵니다 하는 집단이 뭐라 그러냐? 대간이라고 했죠. 이 대간들이 세조가 유자왕을 임명한 이래로 계속 탄핵을 해요. 첩의 자식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자광은 오로지 믿는 사람은 누구뿐? 자기를 믿어주는 세조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이는 얘기가 달랐죠? 자, 왕족의 피를 물려받았고, 지금 20대 중반에 뭐가 됐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세조가 결국은 그 가려움증, 그 계속 긁는 것 때문에 등에 커다란 종기가 생겨요. 자, 자, 근데 이게 이 당시 때는 피부과가 발달해서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으면 지금도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죠. 맞아요. 그럼 빨아내고 하는데 그거로 회복이 안 돼요. 세조가 그래서 막 전국에 있는 그 피부병에 좋다는 온천이랑 온천은 다 찾아다니고 네. 또 저 강원도에 있는 상원사란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세조가 가는데 그, 거기 뭐 냇가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좋다 그래가지고 자, 세조가 어느 날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꼬마 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세조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조가 그래 한번 등을 밀어봐라. 그래서 그 아이가 등을 밀어줬는데 그 부위가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조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봤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이제 너한테 벼슬이나 뭐 상을 줄 테니까 내가 왕인데 자, 너한테 벼슬이나 상을 줄 테니까 뭐 이름을 얘기해봐라. 어? 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는 문수보살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선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대요. 자, 그리고 아무튼 세조가 그 불심도 깊고 세조는 자기 조카 죽여놓고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한 다음에 그래도 극락하려고 그래서 세조가 부처님 일대기도 썼다 그랬었죠. 이 불심이 되게 깊었단 말이에요. 그 사원사 들어가서 불공을 들이러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면서 세조 보고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그 사원사 불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진 않았대요. 야옹이가 또 야옹야옹 거리니까.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원사 불당 안에 세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상원사에게 막대한 상을 내리기도 하고 그 고양이에게도 이제 뭐 상을 줬다는 그런 어, 어, 좋은 걸 줬겠죠. 그리고 세조가 저기 한번 그 또 시골을 지나가는데 자, 이 소나무가 막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나무 때문에 여기 지나가기 어려웠는데 그 소나무가 자기 가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세조가 지나가게끔 만들어줬대. 자, 그죠. 그러니까 실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믿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세조가 그 소나무를 벼슬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정이품 벼슬을 줬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정이품 송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아무튼 세조가 안 좋은 방법으로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화하기 위한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 세조가 결국은 그 병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제위 14년 만에 죽어요. 뭐 야사에 의하면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세조가 불심이 깊었다 그랬죠. 자, 불교에서는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이성을 사랑하는 거 이런 욕구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세조가 죽기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요. 자, 너희 만약에 죽기 전에 뭐 많이 먹어요. 그 다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때깔이 굽다? 자, 사람 몸에 있는 근육들은 살아있을 때는 다 조금 조금씩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여기 항문, 똥구멍에 있는 또 근육이 있죠? 자, 그 근육을 괄약근이라고 하죠. 자, 심지어 사람이 잘 때도 이 근육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괄약근이 어떻게 될까요? 풀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뭘 많이 먹고 죽거나 여기 장에 뭐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장의사예요. 장례식장에 사람 시체 수습한다 그러죠? 그 장의사분들이 사람 죽으면은 눈, 코, 입, 귀, 여기 항문까지 해가지고 구멍이랑 구멍에서 모든 그 가진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거 다 나온다고. 그런 것들 깨끗이 닦아주고 시체를 깨끗이 해주어서 마지막 가는 길 깨끗이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장의사라고. 근데 세조는 죽을 때 그러면 추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 죽을 걸 알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세조가 또 그리고 죽기 몸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래요. 세조가 그리고 또 죽기 전날에 자기 아들 그 세자 그 해양군을 불러가지고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세조도 상왕이 돼요. 하루. 예. 상황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죽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을 미리 예견했던 세조인데, 자, 이제 세조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왕이 됐던 사람이 예종이죠? 자, 근데 이 예종은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다 그래요. 근데 성깔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세조를 좀 빼다 박았어요. 한 성깔 하는 타입이었어요. 자, 예종은 아버지가 키워놓은 나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너무 어린 나이. 예종이 즉위했을 때 나미가 27살이었는데 27살짜리가 병조판서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나미를 병조판서에서 공조판서로 내려요. 자, 공조는 똑같이 병조와 함께 육조의 하나 부서인데, 자, 병조는 군사를 관장하죠. 공조는 궁궐 건축, 다리 건축, 성곽 건축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건설부 장관이에요. 어떤 게 더 권력이 셀까요? 병조가 훨씬 권력이 크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름 많고 지위는 좀 병조의 처지는 공조판서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남이가 평소에 자기도 세조 예쁨을 받아서 떴고 유자광도 세조 예쁨을 받아서 떴잖아요. 유자광이랑 친분이 있었어요. 유자광을 찾아가요. 그때 마침 그 한양에 혜성이 출연해요. 혜성은 이렇게 떨어지는 별이죠. 자, 혜성이 출연하는데 남이가 유자광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혜성이 출연하는 거는 장군이 영모, 반란을 꾀할 조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유자광이 이 말을 듣고 뿅 느낌표가 떠올라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갔을까요? 예종을 찾아가요. 관심. 남이가 영모를 꾀했습니다. 혜성이 출연하면 장군이 반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모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장군이 쓴 시가 있는데 남이 장군 쓴 시 중에서 마지막 구절 하나가 자 남아 20에 미 평국이란 구절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태어나서 20살이 되면 자, 이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요 식구를 유자광이 하나를 고쳐요. 평을 뭐라고 고치냐면 뭐라고 고쳤을까 이거를? 득으로 고쳐요. 일부러 발란. 득이 뭘까요? 득. 득. 근데 획득하다. 이득. 얻는다는 뜻이죠. 남아 20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그건 사나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를 고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예종한테 쓱 올려요. 네, 네. 이번에 유자광이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죠. 근데 예종은 지금 남이가 싫었죠. 이런저런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갔죠. 남이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문을 하죠. 남이 입에서는 반란을 꾀한 적이 없는데 계속 자기 반란 안 꾀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남이를 고문하다가 남이를 결국은 영모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자광은 남이를 죽인 대가로 또 뭐가 된다? 공신이 돼요. 세조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끈떨어진 연이 됐었는데 또다시 후원자 누구를 얻었어요? 예종을 얻었죠. 자, 그렇게 해서 유자광은 또다시 정치적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이가 싫었던 원래부터 공신을 해오던 한 명의 신숙주도 이 남이의 영모에다가 숟가락을 얻는단 말이에요. 남이를 제거하는데. 그래서 한 명의 신숙주가 또 뭐가 된다? 또 공신이 돼요. 네 번 다 한 명에는 1등 공신. 신숙주는 3번 1등 공신, 한 번은 3등 공신. 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땅이랑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예종이 그때 한명회랑 신숙주 같은 사람들을 뭘로 임명하냐면 원상으로 임명. 이 원상은 소위 말하는 왕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하들을 얘기해요. 이 원상이 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자, 예종의 부인은 장순왕후 한씨였어요. 이 사람 누구 딸이었을 것 같아요? 남이? 한씨라고. 혼자도 태자빈 한씨는 한화의 딸이었고 잘생긴 장순왕후 한씨는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한 명을 한명의 딸이었어요. 자, 그 권력 있는 신하 한명회가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기도 하죠. 자, 왕의 장인어른이 되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예종과 장순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인성대군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인도 자, 그런데 장순왕후 한씨는 17살이었는데 인성대군을 낳다가 죽어요. 인성대군은 3살에 죽어요. 예종이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두 번째 부인이 안순왕후 한씨였어요. 그 이상한 하면 손주한 씨가 조금 이때 위세가 있는 집안, 이 사람은 한 명의 딸은 아니었고 한백률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안순왕후 한 씨와 예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제한대군이었어. 예종이 18살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장순왕후 한 씨랑 안순왕후 한 씨 만난 건 다 세자 시절에 만나서 애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근데 18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1년 1개월 만에 발에 병이 나요. 자,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나요. 이게 어떤 병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은데 실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족이 무슨 족이에요? 발족자죠. 질은 뭘까요? 질병할 때 질자겠죠? 자, 그래서 그 원인 모를 족질이 난 다음에 발이 썩어 들어갔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종이 19살에 죽어요. 왕이 된 지 1년 1개월 만에 죽었어요. 제한대군이 예종 왕이 됐을 때, 예종 죽었을 때 나이가 4살. 4살짜리 왕으로 앉히기 좀 그렇죠. 그죠?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4살은 좀 너무 어리죠. 수렴청정을 16년을 해야 되잖아요. 20살 될 때까지면은. 자,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제한대군이 좀 모자랐다 그래요. 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에 나오지만 남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여자랑 사랑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여자랑 사랑이나 즐거움 나누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좀 띨빵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요. 좀 어리버리하다. 네. 자, 그래서 이 제한대군은 아무튼 왕위 후보에서 탈락. 원래대로라면 예종의 뒤를 이어서 제한대군이 왕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제한대군은 탈락이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후보는? 월산대군과 자을상군이 남아있었죠. 자, 후사빈 한씨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쵸? 자, 월산대군이 당시 나이가 15세. 16살로 넘어가기 직전. 자을상군은 12살. 15살이면 괜찮은 괜찮죠? 자, 이거 누가 왕이 될 건지 고를 사람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왕실의 제일 큰 어른. 정의하고 일시구나. 안 죽어. 할머니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할머니가 누굴 골랐을까요? 자을상권을. 자, 이 사람이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이. 자, 왜 자을상군을 골랐을까요? 자, 월산대군 부인은 박씨였어요. 근데 양반집 자식이긴 한데 성종의 부인을 볼까요? 성종의 부인은 공혜왕후 한씨였어요. 자, 공혜왕후 한씨 이거 누구 딸일까요? 한명회의 네 번째 딸이었어요.
자, 정의왕후 윤씨 할머니 이 세조의 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단종이 12살일 때 왕이 됐다가 삼촌한테 왕자리 뺏겼죠. 그죠?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단종은 자기 할머니 소원왕후 심씨도 죽었고 엄마 현덕왕후 건씨도 단종을 낳다 죽었죠. 그렇다고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 송씨 집안도 집안이 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종의 처갓집도 단종을 지켜주질 못했죠. 그러니까 이 정의왕후 윤씨랑 왕실 식구들은 강력한 처갓집, 자기 부인의 집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종을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공예왕후 한씨는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한 명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형 월산대군과 예종의 아들이었던 제한대군을 제치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성종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공예왕후 한씨가 성종 왕 되자마자 죽어요. 19살에 죽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한 명에는 예종에 이어서 성종까지 자기 딸들을 왕비로 집어넣어서 권력을 좀 누리는가 싶었는데 딸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저기 우리가 한국 사회분당 얘기에다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죠? 경제력에서 힘이 나오니까. 자, 이제 성종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리죠, 아직. 아직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기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수렴청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 왕실의 제일 큰 어른 윤 씨가 수렴청정을 해요. 봐요. 고려 시대 때는 그 왕이 죽고 왕비의 아들이 이제 새 왕이 되면 그 왕비는 뭘로 올라간다 그랬죠? 고려 시대 때는 태후가 된다 그랬죠. 그죠? 천추태후 기억나죠? 자, 조선 시대 때는 방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왕비는 뭘로 올라갈까요? 대비가 돼요. 대비. 뭐가 된다고요? 대비. 정의왕후 윤 씨는 자성 대비예요. 세조 부인이던 시절에는 정의왕후로 불리다가 세조가 죽은 다음부터 뭐라고 불린다고요? 자성 대비. 자, 근데 봐봐. 성종이 왕이 됐는데 성종의 엄마 세자빈 한씨가 살아있죠. 근데 왕의 엄마를 계속 빈으로 둘 수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세자 신분으로 죽었죠. 아버지를 세자 신분으로 둘 수 없죠. 성종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아버지를 올려요, 왕으로. 자, 죽은 아버지를 뭐로 올렸어요? 덕종으로 올렸어요. 의경세자를 뭘로 올렸다고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왕이나 아니면 왕비 지위로 높이는 거를 추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가 지금 세자 빈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먼저 아버지 왕에 걸맞는 왕비로 먼저 올려요. 그렇게 먼저 왕후가 되는데 이게 소위의 왕후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소위의 왕으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비라고 불러야 되죠. 인수 대비예요. 그 유명한. 성종의 엄마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제한대군의 엄마 안순왕후 한씨도 예종의 부인이었자 이제 예종이 죽었으니까 대비가 돼야 되죠. 죽은 왕의 부인이니까. 안순왕후는 무슨 대비가 되냐면 인희의 대비가 돼요. 자, 봐봐. 궁궐에 지금 대비가 몇 명이에요? 자성 대비, 인수 대비, 인혜 대비죠. 자, 1등이 누구예요? 대비 중에서. 자성 대비가 넘버 원이죠. 그럼 2등이 누구예요? 자, 왕이 먼저 데뷔가 된 순서로 치면은 수대. 세조 뒤를 누가 이었어요? 예종이었죠. 그러니까 예종의 부인 인혜대비가 두 번째 먼저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두 번째 데뷔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수대비가 세 번째 데뷔가 돼야 되는데 자 예종보다 의경세자가 형이죠. 그죠? 그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됐죠. 그쵸? 그리고 인수대비의 아들 성종이 이번 현왕이 됐잖아요. 현왕 권력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인수대비가 2등이 돼요. 넘버 2.
인예 대비가 넘버 3가 된다. 자, 대비가 몇 명? 3명이죠. 이 대비들 극진하게 공손하게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들이 거주할 궁궐을 성종이 아주 크게 만들어줘요. 그 3명의 대비가 머물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궐이 창경궁이에요. 무슨 궁이라고? 창경궁. 이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걸 동물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때 뭐라고 불렸어요? 창경? 동물원이니까 원이라고 불리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게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됐죠? 창경궁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3명의 대비, 3명의 대비를 성종이 잘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정의원 민씨가 그때 몇 살? 이때 나이가 뭐 거의 한 70 가까이 됐을 때죠. 자, 그리고 성종이 이제 12살에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성 대비가 수령청정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돼요. 자, 성종 초반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성 대비와 한명회라는 사람. 4번의 공신이 책봉이 되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명회가 이 많은 돈으로 자, 화려한 정자를 하나 지어요. 지금의 한강 남쪽, 한양도성은 한강의 북쪽에 있죠. 종로나 종각이나 이런 것도 한강 북쪽에 있잖아요. 한강 남쪽에다가 자기 큰 별장을 만들고 그 강물 보이는 데다가 정자를 만드는데 그렇게 한명회가 만든 정자가 자, 기러기가 와서 논이는 정자라 그래서 논일 앞 기러기 구자 압구정이라는 정자예요. 강남에 지금 압구정동 들어봤어요? 그 한명회가 지었던 정자 이름에서 유래한. 지금도 어떤 동네예요? 엄청 한강뷰부터 해가지고 엄청 비싸고 잘 사는 동네죠. 부의 상징이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에 100억이 넘죠. 싼 게 80억이에요. 자, 나중에 거기 사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한남동 이런 데 비싼 동네죠. 자, 그래서 한명회가 이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자, 당시 이 한명회 그 위세가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외국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왕을 만나러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딜 들렀다 그래? 한명의 집을 들리고 압구정을 꼭 구경하고 왕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성종은 이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자, 그런데 성종이 이렇게 한명회를 싫어하는 거를 또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유자광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예종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 귀를 밀어줬는데 예종이 또 죽어버렸죠. 끈떨어진 연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또 대담하게 그 권력 있는 한명회, 좌의정이었던 한명회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요. 한명회가 저 지금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저 한명회를 쫓아내야 된다. 자, 근데 한명회가 워낙 권력이 커가지고 이제 그 유자광에 대해서 한명회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유자광을 탄핵해서 유자광이 잠시 귀향을 가긴 하는데 성종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기분이? 기분이 나빴다고? 한명회를 탄핵을 했는데 너무 좋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자광은 이제 나중에 한명회가 죽고 나서 다시 성종한테 쓰임을 받게 돼, 예쁨을 받게 되죠. 자, 그런 한명회, 이 한명회가 이제 권세를 막 누리고 있을 때, 자, 이제 명나라에서 또 사신이 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집에 먼저 갔을까요? 한명회 집에 가서 그 압구정에 들렀다가 궁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명회가 이제 명나라 사신이 왔으니까 이 명나라 사신을 좀 잘 맞이하게 왕실에서 쓰는 기름 바른 우산을 좀 빌려다 쓰겠다 그래요. 네. 비가 오면 기름을 발라놓으면 물이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자, 이런 우산을 차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일을 왕실에서 쓰는 건데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비가 왔다기보다는 이제 그가 아무튼 뭐 해를 가리는 용도든지 뭐든지 아무튼 그걸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 신하가
왕이 쓰는 우산을 빌려달라는 거 이거 말이 돼요? 성종이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 자기가 직접 이제 20살 돼서 직접 정치를 하는 마당에 한명회를 보고 화를 내요. 자, 이거 지금 왕실에서 쓰는 재산을 지금 신하가 저렇게 마음대로 빌려 써도 돼? 그리고 요 무렵부터 성종이 이제 키우기 시작한 새로운 그룹들이 있어요. 자, 이 그룹들을 사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림들이 한명회를 꼬집기 시작해요. 사림들이 대체로 포진한 관직은 아니되옵니다는 대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림들이 대간 자리에서 그 한명회한테 한명회가 지금 왕실의 재산을 저렇게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거는 왕을 능멸한 행위입니다 하고 막 탄핵을 한단 말이에요. 성종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한명회를 좌의정 자리에서 내쫓아요. 죽이지는 못하죠. 성종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성종의 위에 예종의 위에 세조가 한명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명회는 죽일 수는 없는 사람이고 궁궐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래도 호화롭게 남은 여생을 마친다. 자, 근데 이제 한명회와 지금 살인 얘기를 했는데 이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권력 그룹을 뭐라고 불렀죠? 훈구라고 불렀죠? 훈구. 자, 이 사람들 많은 땅을 가졌다 그랬죠? 고위관직을 차지했어요. 자, 어린 왕 성종은 이게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만한 새로운 세력을 원했어요. 자,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제 막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막 관직에 나온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좀 해보려고. 자, 이 사람들은 거지는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공부하죠. 지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중소지주들. 근데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높은 관직에 막 좌의정, 우의정 줄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세가 보장돼. 여기를 거치면. 보통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대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관을 거치면은 보통 이조판서, 병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가기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직이라고 불렀다? 이런 데다가 살인들을 배치하게 돼. 송구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 그리고 신숙주. 한명회는 성종 8년에, 신숙주는 성종 5년에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그 전까지 권력을 누리던 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고 싶어.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김종직 설명을 좀 할게요.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김숙자라는 사람이고요. 김숙자도 과거 급제한 문인이고, 김숙자는 김종직이 자기 아들이면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김숙자의 스승은 길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과거 시험에 응시를 안 해요. 그리고 지방 시골에서 제자들을 기르면서 그 애들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길제가 이 사람의 수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이에요. 길제는 누구의 수제자다? 정몽주의 수제자예요. 정몽주는 누구의 또 수제자였어요? 이색의 수제자였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길제까지는 조선 건국에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안 참여한 사람? 조선 건국을 부정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길제까지는 과거 시험 응시를 안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손가락 빨 수 없죠. 그리고 공부를 했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제가 자기 제자들한테는 자, 고려에 대한 충성은 지켰으니까 이제부터는 관직에 나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 마음은 변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김숙자 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조선 관직에 나아가는데 속마음은 여전히 조선 건국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입장? 그렇지. 조선은 신하였던 이성계가 왕이었던 고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역모를 일으킨 거잖아요. 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하된 입장으로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 공자명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저 왕들을 왕이 해야 될 길이나 이런 것 쪽으로 잘 가게끔 너희가 인도해라. 자, 요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김숙자, 이 김종직은 특히 공부로 또 유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성종의 눈에 들었던 그 사람이 김종직이었다. 자, 홍구 대신들, 계유정난 이후로 형성이 된 그룹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군주가 어리석거나 엉망이면 더 뛰어난 사람이 임금이 돼도 된다. 이거는 사실 유교 윤리에는 어긋나죠. 근데 세조가 단종을 몰아냈죠. 자,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켰던 사람들이에요. 힘이 더 우선이다. 패도 정치. 여기서 패라고 하는 건 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제패했다. 다 정복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면에 김종직을 비롯한 그 위로 올라가면 김숙자, 길대, 정문 이런 사람들은 신하가 임금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신하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린 행동이나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행위는 잘된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자, 이런 걸 무슨 정치? 사람은 속마음을 숨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세조는 성종의 할아버지인데, 자, 이런 것들 세조가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종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숨기고 과거 시험에 나가가지고 이제 실력으로 아무튼 관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성종은 현실적으로 훈부 대신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성종 때부터 이 살인들이 점점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살림은 이 훈구 대신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넓은 토지 가지고 고리대 운영하거나 권력으로 남의 땅을 뺏는 거를 열심히 비판해요. 어디 자리에 있으면서? 자, 성종이 이제 12살이 왕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20살이 됐어요. 정의왕후 윤씨는 이제 자성대비는 수렴청정을 이제 끝내요. 자기 손자 성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요 무렵에 한 명의 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왕비를 맞아들여요. 성종이 후궁이 엄청 많았거든요. 조선시대 자식 제일 많이 낳은 왕 1등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29명. 2등이 성종이에요. 20 몇 명? 28명. 자, 그러면서 성종은 부인도 14명이었어요.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성종이 많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 중에서 하나를 중전으로 끌어올려요. 그 여자가 윤씨였어요. 그냥 이어서랑 평평윤 씨 같은 본과는 같은데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었어. 자, 윤 씨인데 이 윤 씨는 재헌왕후 윤 씨였어요. 자, 성종의 많은 후궁들 중에서 품행이 평소에 괜찮고 궁에 있는 할머니 그 대비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싹싹했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예뻐해가지고 자, 그럼 얘 왕비로 삼자. 그렇게 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성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연산군이라는 아이예요. 임신하지 무신지. 자, 근데 아들 낳고 나니까 궁궐에 있는 여자들은 왕의 아들 낳으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왕의 후사를 낳았잖아요. 큰아들을.
이때부터 대비들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찾아갔는데 거의 찾아가지도 않아요. 자,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대비들이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자성 대비나 인예 대비는 한문을 몰랐어요. 조선시대 여자들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못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기껏해야 한글 정도. 근데 한글은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글이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한동안 무시되고 지식인들에게는 좀 뭐랄까 수준 낮은 글로 이제 뭐랄까 수준 낮은 글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여자들이나 좀 이제 쓰는 글이라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라 그래서 언문, 암클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이 자성 대비나 인예 대비나 한글 정도만 쓸 수 있는 학식이었고 근데 누가 똑똑했어요? 인수 대비가 아주 똑똑했죠. 그래서 자성 대비가 수렴청 정할 때도 다 인수 대비를 불러가지고 한자 읽어보라고 하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수 대비 눈에 특히 자기 지금 손자 낳았다고 뭐랄까 좀 까불고 다니는 이 재혼하고 윤 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인수 대비는 학식이 높아가지고 내훈이란 책을 썼어요. 이 내훈은 여자들이 집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 유교 윤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자, 먼저 이 내훈의 제일 가는 뭐 덕목 며느리는 누굴 잘 모셔야 된다?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의 엄마 아빠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이거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재혼하고 윤 씨가. 안 지켰죠? 자, 그리고 성종이 부인이 적었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죠? 14명이라 그랬죠? 성종이 다른 부인들을 찾아다니고 할 때마다 이 재혼하고 윤 씨가 질투를 해요. 여자로서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재혼하고 윤 씨 방에 성종이 들어갔는데 이 품속에 뭘 감추고 있었는데 이거를 황급히 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뭔지 내놔보시오 했는데 안 내놔요. 성종이 힘으로 자, 이걸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뺏었어요. 자, 재현하고 유 씨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비상이라는 약이랑 자, 그리고 그 광물소. 이 비상이 뭐냐면 독약이에요, 독약. 광물소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글이에요. 아, 그치. 성종의 다른 부인들을 저주하는 글들을 가지고 있었다. 성종이 이거 보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런 거 다시는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꾸짖어요. 근데 여자들 꾸짖으면 그거 가지고 반성해요? 더 악을 품죠. 자, 어느 날 재원왕후 윤 씨가 생일이 됐어요. 성종이 생일이니까 자기 와이프 방에 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다른 부인 처소에 갔어요. 귀인 엄씨, 귀인 정씨 처소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 씨가 더 화가 많이 났겠죠. 단단히 삐졌어요. 성종이 윤 씨를 찾아갔어요. 자, 근데 윤 씨가 그죠? 자, 성종이 이제 마음 좀 풀어보려고 윤 씨 근처에 갔는데 징그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치죠. 자, 그때 이 날카로운 손톱에 성종의 얼굴을 친 거예요. 성종의 얼굴이 긁혔죠. 임금의 얼굴은 용안이라 해서 귀한 얼굴인데 긁힌 거죠. 마음도 긁혔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소문이 다 퍼져요.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왕은. 윤 씨가 궁 밖으로 쫓겨난다고. 자, 이 패비를 주도했던 것, 특히 며느리를 미워했던 누구? 인수? 남편 성종도 재혼하고 윤 씨가 아주 미웠기 때문에 쫓아낸다. 자, 그리고 이 재혼하고 윤 씨가 쫓겨나기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우동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성은 박씨. 네. 양반집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반집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나름 성공적인 결혼 라이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우동 냅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어우동이 엄청 속상해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어우동이 남편이 바람 폈죠? 어떻게 했을까요? 월. 맞바람을 펴요. 자, 근데 어우동이 만난 남자가 17명이었어요. 조선시대 남편이 잘못해도 여자는 참고 살아야 되는 게 성리학 윤리인데 남자를 몇 명 만났다고요? 자, 한두 명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만난 거 뭐 두 번, 세 번 못 만나게 사다 보니 만나다 보니까 몇 명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만났던 남자가 병조 판서였어요. 두 번째 만난 남자는 대사헌이었어요. 대간의 우두머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남자는 노비였어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가리지 않고 몇 명을 17명을 유혹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자, 이게 조선시대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고 어우동은 원래 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조선을 다스릴. 경국대전 법대로라면 어우동은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장을 맞아야 돼요. 곤장을. 장을 80대를 맞아야 되는데 80대 맞으면 보통 죽죠, 여자가. 자, 근데 장을 맞아야 될 어우동을 성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형을 시켜요. 주영은. 왜 그랬을까요? 자, 고려는 불교의 나라. 성종 때 이제 성종 즉위했을 무렵이 한 7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고려 망하고.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죠. 그래서 점점 불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유교윤리가 점점 보편화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왕실이 제일 그 모범이죠. 자, 그래서 이 어우동을 좀 더 가중 처벌한 거예요, 세게. 원래 장을 맞고 귀양을 보내거나 한 거를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어, 그쵸. 본보기로 삼도록 목을 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우동을 죽여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들은 유배 보냈다가 금방 풀어줘요. 여자한테는 한없이 엄격하고 남자한테는 관대한 사회죠. 이런 사회가 조선 사회였는데 이 사건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억압하고 누르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마침 패비윤 씨가 성종의 뺨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패비윤 씨는 쫓겨난 다음에 4년 있다가 인수대비한테 인수대비가 더 화가 많이 나요. 뭐 패비윤 씨 동향을 살펴봤더니 패비윤 씨가 반성은 안 하고 화장이나 하고 있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화장 좀 할 수 있지. 그래서 패비윤 씨한테 사약을 내린다. 그렇게 해서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엄마가 쫓겨날 때 연산군 나이가 3살, 엄마가 사양 받을 때 나이가 7살. 3살 때 너희 잘 기억나요?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죠. 기억나는 게 뭐 있을 수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연산군은 자기 엄마가 성종이 새로 들인 부인, 후궁 중에서 정현왕후 윤 씨. 자, 이 사람을 연산군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자라요. 낳아준 엄마가 아니죠. 새 왕비였던 정현왕후 윤 씨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자라고 성종과 정현왕후 윤 씨 사이에서 진성대군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성종은 동물 애호가였어요. 뭐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 궁궐 수원에다가 자기가 예뻐하는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 사슴, 새, 여러 동물들을 데려다가 막 키웠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아주 아주 예뻐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성종이 이제 동물을 또 애호하기도 했고 또 좋아했던 건 뭘까요? 술 좋아해요. 여자도 아까 부인이 14명이라고 그랬죠? 색을 좋아해요. 잡기보다는 성종은 또 뭘 좋아했냐면 책을 좋아했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세종대왕 못지않는 책벌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성종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였다라는 견해가 많아요. 성종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뭐 자기 부인 때문에도 있었는데 아들 때문에도 아들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큰 이유고 근데 한명회가 성종 8년 성종이 직접 정치할 무렵에 이제 쫓겨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 때는 벌써 계유정난 일으킨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대부분 자연사, 그 자식들이 이제 대신에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종을 위협할 만한 성종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성종이 그 훈구 대신을 견제하려고 누굴 뽑았다 그랬죠? 사림들 뽑았다 그랬죠? 근데 그 사림들이 어느 자리에 갔다 그랬어요? 대간이란 자리에 갔다 그랬죠. 처음에는 훈구 대신들을 잘 견제하나 싶었는데 훈구 대신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사림들이 이제 타겟을 누구로 삼았을까요? 왕으로 타겟을 삼은 거예요. 자, 그 사림들 속마음은 조선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잘못된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세조의 찬탈도 잘못된 거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겉으로 내보내지를 않고 속으로 지네들끼리 열심히 공부한 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존심 세잖아요. 그거 가지고 왕 앞에서 왕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성종 때 흑비가 내렸어요. 흙이 섞인 비가 봄에 내린 거예요. 그래, 봄에 황사가 있죠. 이때 비가 내리면서 비에 흙이 섞여가지고 막 내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대관 중에 하나가 흑비가 내린 거는 옛날 중국에서부터 임금이 정치를 잘못한 거를 하늘이 경계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임금 입장에서 어때요? 얼탱이가 없죠. 자, 이거를 임사홍이란 신하가 감싸요. 아니, 그 임금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봄에 흙비 내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임금님을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대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임사홍을 공격해. 임금한테 아부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출세하려고 저렇게 아부한다, 막 공격한단 말이야. 자, 대관에서 가장 심한 욕을 하면은 무슨 욕을 할까? 나가 죽어. 네. 자, 조선시대 가장 심한 욕은 소인이에요, 소인. 작은 사람. 몸이 작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작다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고 작다는 뜻이. 그러면 큰 사람, 공자같이 위대한 사람 뭐라고 부를까? 운자라고 부르죠. 자, 임사홍을 성종을 감쌌다는 이유로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소인이라고 비난해서 결국은 임사홍은 대간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돼요. 자, 임금 감쌌다는 이유. 이때마다 또 성종은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반성하겠다. 그리고 유교 군주니까 신하들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근데 이때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받죠. 자존심도 꺾이고. 그럼 그때마다 뭐로 푸는 거예요? 술이랑 여자로 푸는 거예요. 성종이 한번 술잔치를 열면은 낮에 열어요. 낮에. 낮에 그쵸. 낮에 잔치를 열어가지고 밤새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끝. 그리고 잠들겠죠? 그러면 저녁 때 일어나요. 저녁 때 일어나서 뭐 할까요? 책 봐요. 책.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20시간, 24시간 계속 연애를 보는데 몸이 남아나요? 성종이 38살에 죽어요. 몸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밤마다 또 여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몸이 남아날 리가 없죠. 자,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손종이 한 번은 창경궁에 대비를 모셔놓은 궁궐 있죠. 여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 물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럼 옆으로 뭔가 연못을 확장하던가 뭔가 물이 빠지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만한 그 수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좀 오래가고 튼튼하려면 뭐 흙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흙이 쓸려 내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성종이 구리로 수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간에서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구리는 수치스러운 그 비싼 물건인데 그거로 수통을 만든다는 거는 임금이 지금 평소에 마음을 놓고 자, 수치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반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종이 이거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 거다라고 변명을 해요. 왕이 신하한테. 자, 근데 그래도 대감기엔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조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임금한테 면박을 주고 자기들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종이 구리수통을 돌수통으로 바꿔요. 자, 성종이 화가 많이 났어요. 돌로 수통을 바꾼 다음에 그 구리수통을 떼어가지고 대관들 모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부시라 그래요. 망치나 이런 발 이런 것들로 막 밟아가지고 이거를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대관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또 그러는 거.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성종은 화가 많이 났겠죠? 임사홍이라는 사람은 대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무고 자기들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견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는다 그랬죠? 대관들이 남을 견제할 수 있어도 대관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임사홍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유배해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대관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임사홍은 대관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졌겠죠? 자, 그러다가 성종이 몇 살에? 38살에 즉위. 자, 연산군이 19살이 됐어요. 연산군이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연산군이 엄마 패비윤 씨가 사약받았을 때 연산군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신하들 의견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 어, 그렇지. 엄마가 지금 죽었는데, 엄마가 지금 죄를 짓고 쫓겨나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복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연산군을 세자에서 끌어내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거를 막았던 사람들이 유자광이라는 사람, 그리고 성종의 노력으로 잠시 유배에서 풀려가지고 정계에 잠깐 복귀했다가 또다시 유배가 임사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감쌌다고? 연산군을 감쌌죠. 그때 연산군 감싸다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유배를 가고 또 쫓겨난단 말이에요. 대관 눈에 안 좋게 들어가지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유자광이 아무튼 유배를 갔어도 성종 기본 마음을 잘 건드린 사람은 아니, 성종의 어떤 그 아쉬운 부분을 잘 얘기했고 한 명을 탄핵했던 적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자광이 첩의 자식이지만 관직을 유지하고 함양 군수에 임명된 적이 있어요. 군수면은 그 함양 지역 책임자니까 높은 자리죠? 거기 갔다가 그 함양에 있는 정자에다가 시를 써가지고 걸어놨어요. 자, 근데 사림의 우두머리였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함양 후임 군수로 왔어요. 자, 근데 유자광의 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김종직이? 그거 걸려놓은 시를 떼어버리라고 했어요. 유자광이 이거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도 유자광이 나중에 한양에서 김종직을 만나는데 먼저 가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한 다음에 김종직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자광은 자기 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첩의 자식이고 조선시대 왕 외에는 다 그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은 다 모시험 급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온 양반집 자식들이죠. 근데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지금 대관들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대관한테 어떻게 했다 유자광이 머리를 쉬었다 할게요.